첫 번째 섹션이 끝났습니다. 최신 정보. 최신 정보를 일간지로. 그 일간지로 하면은 아이고 이거 직원들을 지금 여러분 진짜 우리 평화나무 직원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많이 일을 시키는 악덕 사업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일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평화나무 직원들이 가만히 있지 몇 분이야?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됩니다. 한 분 더 있나? 사무실에 제가 잘 가질 않아가지고. 하여간 이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방송 만들죠. 그리고 저기 신문 만들죠. 그리고 또 인터넷 신문도 하죠. 거기에 더해서 또 시민단체 활동, 고소고발 활동, 캠페인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진짜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밤낮이 없어요. 진짜 우리 특히 그 권지현 센터장 오늘 아침에 저 자유한국당 행사 가셨더만 보니까 험지 가서 취재하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진짜. 예. 자, 그런 최신 정보가 일간지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뭐 저희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한국 개신교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좀 특수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진보 매체 방송국이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면 될까요? 한 10억이면 될까요? 100억이면 될까요? 1000억이면 될까요? 1조면 될까요? 안 됩니다. 턱도 없어요,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인프라라든지 네트워크 이거 감안하면은 조 단위로도 설명이 안 돼요. 사실 다음만 해도. 국민 TV에 대해서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어떻게 뭐 지금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여기에. 어차피 저는 국민 TV를 뭐 제 얼굴 보고 그 조합원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나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기 임원도 아니고 대의원도 아니에요. 일개 직원이었습니다. 백의종군 한다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리더십을 두고 뭐 이 말 저 말이 나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진짜 대한 언론을 한번 세운다면은 이 구조를 민주적 구조보다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된다. 무슨 뭐 특정 개인의 오너십을 보장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이 총대 메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가자는 거예요. 내부 직원들이 막 반발하고 저항하면 사표 던지고 그만두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요 어떻게 됐느냐 리더십은 사라지고 얼마 전에 한겨레 김보엽 기자 같은 경우도 그 참 장래가 촉망받았던 한겨레의 미래였는데 이 형님도 그냥 밑에 직원들이 척표로 모니까 사표 낸 거 아닙니까? 보직 사퇴 정도가 아니라 사퇴를 했어요. 리더로서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뭐 독재니 불통이니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 어느 누가 남아서 거기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네요. 예, 진보 진영에서는 이 유령 매체를 만들기 참 쉽지 않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투자도 그 리더십이 얼마나 공고한가 여기에 따라서 투자할지 말지 결정을 할 텐데 뭐 무슨 진보 매체 중에 이른바 민주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 중에 이게 투자 가치가 높은 데가 몇이나 있어요. 사실. 협동조합의 구조, 언론, 네, 참 이상적이지만은 또 그 한계도
명징했어요, 사실. 예. 지금 속보가 떴습니까? 본회의에 12월 3일에 부의한다고. 알겠습니다. TBS를 진보 방송으로 적극 키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희령님.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산하예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이 이명박 같은 사람이 돼봐요. 또 바로 TBS 8시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저쪽 평화시장 쪽에서 물 청소를 하셨습니다. 이 뉴스가 나올 거예요. TBS나 KBS나 이런 데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민주 진보적 어떤 이상과 이념을 갖춘 또 그것을 대변하는 매체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바뀌면 다 잘리나요? 직원은 안 잘리죠. 그러나 대표는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얘기가 그거예요. 검찰 개혁도 그렇습니다. 검찰 일선 검사들은요, 그 독립성 보장해 줘야죠. 정권 바뀌었다고 일선 검사까지 다 목을 날리고 그만두게 하고 그거 못하지요. 그러나 검찰총장은 권력이 얼마든지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조국 장관하고 그 수사관하고 통화한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 짧게 한 건데 그것에 불과한 건데 그거 갖고 장관이 일선 수사관 검사한테 압박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일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지시를 만약에 해야 했다면은 검찰총장한테 했어야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하고만 대화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압박이 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TBS도 사장은 얼마든지 시장의 그런 재량에 의해서 임명이 되고 임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일선 직원들은 그렇게 건들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 언론 탄압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 검사들에 대해서 개별 판사들에 대해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대법원장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임명 과정은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의 새 책입니다. 네. 아침에 밥을 먹고 왔더니 저기 트름이 나오려고 해서 예. 혐오를 혐오하다 이 책 벌써 이제 3쇄에 접어들었습니다. 3쇄 아무리 김용민이가 열심히 그 홍보를 해도 책이 별로면은 3쇄까지 가지 않죠. 자 여러분 사주실 때가 됐어요. 정말 좋은 책 혐오를 혐오하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3쇄를 찍을 때는 내용을 제가 조금 좀 손을 봅니다. 예, 그래서 저 1쇄, 2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손을 대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 이제 혐오를 혐오하다 조금은 업그레이드된 책으로 여러분들께 또 선보이게 될 텐데 그 책도 새로 사야죠. 네, 쇄별로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쇄, 2쇄 사셨으니까 3쇄도 사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쇄별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김혜정님 구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고만장 검찰 강력 통제만이 답이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섹션을 골랐습니다. 만나보실까요? 그 전에 광고부터. 디아페 비누 드디어 김용민닷컴 입점. 네,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 어제 제가 또 디아페 비누로 머리를 감았습니다만. 네.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입니다. 디아페 비누는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으로 고민인 분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황의 살균 효과와
제주도산 마유의 보습 효과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 겁니다. 저 김용민도 샤워할 때 머리감을 디아페 비누 항상 준비합니다. 머리 감을 때 디아페 비누 이용하고요. 온몸 구석구석 디아페 비누로 이렇게 쫙 씻어줍니다. 써본 분들은 후회를 안 합니다. 후회를 한다면은 왜 진작에 안 썼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예. 비누의 끝판왕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전에 권영철 CBS 대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대로 가다간 망한다. 내가 나서야겠다. 이러면서 조국 장관 수사에 착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문재인 정권 망한다. 내가 나서서 문재인 정권 지키겠다는 식으로 해서 조국 장관 수사에 나섰어요. 청와대한테 조국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예요? 말은 그러합니다마는 지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 밑둥을 흔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예요. 오늘 이 기사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AI 정부를 표방한 날, 인공지능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날, AI 기반의 차량 서비스 타다를 불법이라고 검찰이 규정하고 이재용 소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정에 넘겼어요. 사실은 말이죠. 경찰도 수사를 했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국토교통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까 국토교통부도 1년 넘게 불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저는 이 타다 서비스하고 지금 기존 택시업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찰도 불법이 아니다. 국토교통부도 서비스를 진행 중에 불법이다라면서 제지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검찰 혼자 불법이다 이러면서 이재용 소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 의해서 타다가 불법이다 인정되면은 서비스 못해요. 이제 못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서 우리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한 날, 그날 AI 기반의 차량 서비스 사업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검찰이 대한민국 기술 진보 발목을 거는 것이다라고 송예준님 말씀하셨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 발언을 그날 검찰이 그야말로 엿을 물린 꼴이죠.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검찰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다 모니터합니다. 대통령이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어떤 스케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AI가 타다와 유관한지 무관한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씨를 기소했어요. 검찰이 독창적으로. 이런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이에요.
택시회사 로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씨를 꼭 그날 기소를 해야 되는지, 이틀 전, 3일, 이틀 후, 3일 후 그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자, 어제 나온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청와대 인근 자동인출기에서 조국 전 장관 계좌로부터 5천만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였다. 이후에 정경심 교수가 가족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투자사인 WFM 주식을 주당 5천 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는데, WFM 주가는 지난해 2월 최고 7,500원까지 올랐다. 차명으로 매입했다. 이거는 지금 정경심 씨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부인에게 이 5천만 원을 보냈다. 직접 보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게 그 ATM에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WFM 주식 매입 사실을 알고서도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 그러니까 WFM 주식은 이 조국 전 장관 재산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부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 알고 보유하도록 5천만 원을 보내고,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싼 값의 주식을 샀다면 이건 뇌물수수 혐의로도 모실 수 있겠다. 야, 뇌피셜에 뇌피셜을 더하는 그런 의혹이네요. 네. 그러나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 잘 먹히지가 않아요. 이 경향신문 보도도 보면은 조국은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밖에 보도를 안 합니다. 많은 분들이 ATM으로 1일 이체 한도가 5천만 원 장난하나?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저기 꽤 오랫동안 또 비교적 적지 않은 금액으로 은행 거래했는데 ATM으로 하루에 70만 원 보내고 말더라고요. 70만 원 그 이상을 보낼 수가 없어, ATM으로. 또 5천만 원이 가능하다? 뭐 혹시 뭐 민정수석이라서 좀 더 송금 한도를 높일 수 있는 건가? 그 은행 관계자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 방송. 은행 가서 변경 신청해야 한다, 한도. 5천만 원도 보낼 수 있습니까? 1일 이체 한도가? ATM으로 했다면 통장으로 보냈을 수도 있었겠네. 정은혜비님, 이체 한도 설정 나름이요. 그러면은 일반 ATM에 5천만 원을 보낼 수 없어요. 이거 기자들이 좀 취재해서 ATM으로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도하든지, ATM으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든지. 그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자, 3시 반에 3시 반이래요. 10시 반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표를 한다라고 했어요. 한번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고. 2017년 2월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에게 보고합니다. 문건을 읽은 조현천은 소강원에게 TF 구성을 지시하였고, 계엄 TF, 일명 미래방첩업무 발전 TF에 참여한 기무요원들은 대부분 이미 2017년 2월 16일에 TF 참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TF의 첫 회의는 조현천이 한민구를 만나기 전인 2017년 2월 17일 오전 9시에 열렸는데, 소강원은 이미 이 자리에 국회 해상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현천의 지시를 전달합니다.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년 2월 17일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김관진은 2016년 10월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년 2월 20일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월 10일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달은 한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하였습니다.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한 바 충분히 구속수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까닭이 매우 궁금할 따름입니다. 또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진위 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문건이 10개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0개나. 첫 번째 문건은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을 수 없고 저희가 원본에 가깝다고 추정되는 문건은 두 번째 문건을 저희가 폭로한 것입니다. 이 문건 두 개는 거의 동시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월 24일에 작성된 문건, 2017년 2월 27일, 28일, 그리고 3월 2일에 또 문건이 3건이 동시에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문건 같은 경우에는 보고되는 게 이석구에게 보고되고 소강원이 그 다음에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되는 체계인데 사실상 이 문건도 보고할 당시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그 10번째로 작성된 문건도 사실상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건이 총 10차례나 작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2018년에 공개한 문건은 9번째 문건입니다. 얼마 전 공개한 문건은 두 번째 문건이고 그런데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촛불 무력 진압 계획 의혹을 최초에 제기한 후 기무사 송하원 참모장이 이석구 당시 기무사령관에게 자진 보고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총 2종으로 9번과 10번입니다. 아까 설명한 이 두 가지입니다. 송영무 장관이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은 9번 뿐이라고 합니다. 9번 문건은 조현천이 한민구에게 문건을 보고한 2017년 3월 3일 이후 모종의 이유로 6번 문건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10번 문건의 원본이 되는 2017년 3월 3일 문건은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건의 변청 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하는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세히 밝혀줄 것을 저희는 요구합니다. 위 제보자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입니다. 이 사건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면 사실관계로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이 지금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2016년 12월. 그런데 그 계엄령 문건은 2월부터 작성된 걸로 알려졌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이죠. 김관진이가 2016년 10월 탄핵 즈음에서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면은 어떡하냐? 헌법에 의하면은 그 87년에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은 국회 다수결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한번 모색해봐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6년 10월에 김관진이는 이미 군 계엄령 그 구상을 지시했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그 문건이 본격적으로 작성되고 완성된 시기는 2017년 2월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임태훈 소장의 발표 내용은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 문건이 2개가 아니라 10개다. 이건 아마 검찰이 분명히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건만 하더라도 김관진부터 지금 시작하는 그런 의혹 아닙니까? 조현천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 이건 뻥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 대략 저는 이 내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야, 이건 뭐 그냥 어마어마한 게 나왔네요. 김관진이가 군 계엄령을 지시했다. 2016년 10월이면은 박근혜 때. 아, 그래요. 내란으로 집권한 자의 딸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아, 김관진 혼자 이 어마어마한 구상을 했을까? 의문입니다. 자, 추미애 의원이 2016년 12월에 쿠데타 가능성 이야기했었고요. 그것은 김관진이가 지시한 두 달여 뒤에 폭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때 뭐 이정현이니 그리고 저기 청와대 대변인 정연국 이자들은 뭐 펄펄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말이 되는 얘기였어요. 야, 대단합니다. 추미애 의원 정확하게 예측한 거였어요. 군내 동태를 파악했고요. 이걸 국민들에게 까발렸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쿠데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김용민이가 제가 한번 소설을 써본다. 제가 한번 그렇게 추론해본다. 상상해본다는 거 있잖아요. 그중에 너무 충격적인 건요. 뻥인 것도 있어요. 사실은 뻥인 것도. 그런데 그 뻥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사실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 단계 그 이전에 제가 발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하게 되면 바람이 빠져요. 더 이행될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구체적인 쿠데타 이행 계획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 10월부터 2017년 2월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느냐? 쿠데타와 관련해서 분명히 뭔가 꿈틀거리는 무언가 내부에서
시달되고 그것이 또 이행되고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추미애 의원이 바람을 뺀 거예요. 추미애 의원이 그래서 이 쿠데타를 막은 공로가 있다. 이분이야말로 표창장과 함께 50만 원의 그 상품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했었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임태훈 소장이 이렇게 깠어요. 이 정도 깠으면 이제 검찰이 전담팀 구성해서 탈탈 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 가족 터는 거 그 이상으로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헌정 체제가 붕괴될 뻔했는데 검찰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노만석이는 옷 벗어야 돼요. 무슨 어디 가서 감찰과장 할 게 아니라 옷 벗어야 돼요. 예. 여러분, 이제 장담합니다. 이거 윤석열이가 이거 안 하면은 수사 안 하면은 성이 보이지 않으면요. 이거는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강하게 나가야 돼요.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정의로운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고 외면하는 이런 자는 검찰총장 되면 안 됩니다. 윤석열 씨가 실행에 옮길지 수사 지시를 할지 안 할지 한번 지켜보죠. 안 한다면 이제는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무너뜨리는 거 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자다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강력하게 견인해도 될 만한 그런 사안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이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세력도 있었죠. 바로 사법적폐 세력, 바로 양승태입니다. 양승태가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윈윈하기 위해서 재판 결과를 조작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전교조 사건 아시죠? 박근혜 정권 때 합법노조에서 법외 노조로 판단받았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전교조에 해직 교사가 있었어요. 해직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직이라고 전교조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교사가 아니라고 해직자라고 조합원에서 배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요, 노조가 결정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조는 몇 명 안 되는, 5명도 안 되는 해직교사들을 끝까지 조합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들었습니다. 조합원 아닌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 이런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판에 이제 들어간 거죠. 전교조 사건은 법원행정처의 관심 사안이었어요.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안에 BH 폴더 안에서 이런 진행 상황 문건이 나왔는데 전교조 사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심준보 판사가 작성을 했는데 뭐 전교조에 대해서 법외 노조 이것과 관련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 2014년 9월 19일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어요.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가 고용노동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내고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2심에서는 한마디로 전교조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걸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판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로써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다가 다시 판단해달라면서 재항고 신청을 했어요. 대법원. 누구의 대법원입니까? 바로
양승태 대법원입니다. 재판연구관이던 판사들, 사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뭐 일일이 1심, 2심 판결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판연구관이 판단을 하는데, 한혜라 이미선 판사에 이어서 김정중 판사까지 재항고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대법원에다가 냈던 전교조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인데 당연히 법외 노조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낸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판연구관들이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종엽 판사에게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어요. 야, 고용노동부 말이 맞지? 무슨 이런 얘기였어요. 결국 그래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됐죠. 법외 노조가 이로써. 그런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이던 정다주 판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은 청와대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아니다. 따라서 그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라는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항고를 기각하지 말고 재판연구관인 한혜라 이미선 판사 말대로, 김정중 판사 말대로 재항고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항고를 인용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윈윈할 것이다 라고 썼어요.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기왕이면 청와대 뜻대로 갑시다. 이겁니다.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다주 판사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감옥 갔을까요? 아니면은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의정부 지법에 있어요. 예. 판사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판 안 나와요 지금. 사법농단 재판 안 나오고 있어요. 하하. 전교조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부당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여전히 박근혜 때하고 별 다름없이 법외 노조로 있습니다. 법외 노조로 있어요. 이거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그리고 전교조의 해직 교사도 조합원으로 들이느냐 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하든지 뭐 하여간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하면은 전교조는 문제가 없어요. 법내 노조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박근혜가 말해서 좀 김이 새긴 합니다만은 전교조를 법내 노조로 바꾸는 것이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속보가 나왔습니다만은 공수처법 처리 12월 3일에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때도 선거법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거 받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유한국당 지금 반대하는데요. 저자들은 지금 의석수 늘어나면 좋아할 거예요. 의석수 늘린다는 건 뭡니까? 웬만하면 지역구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하고 딴 데하고 합쳐가지고 비례대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원수 330석 늘리는 안에 대해서 야3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야 사실은 공수처법도 통과가 되는 거고 선거법도 통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흐름이 그러합니다. 자유한국당 반대하지만 야, 니들도 속으로는 찬성하면서 딴소리니?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건 다 반대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할 뿐이지, 니들이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있어? 너희들의 기득권을 보장시켜줄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닥이 잡히네요. 12월 3일에 공수처법도 통과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선거법도 통과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의장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그래서 10월 말에 할 수도 있다. 오늘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12월 3일로 미루면서 야3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의원 정수 늘리기 여기에 합의를 봤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만 늘리면 누가 좋아하느냐. 예, 그런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너무 적어요. 적으니까 맨날 하던 놈들이 또 하는 면도 있습니다. 좀 새로운 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기존의 썩은 물들을 좀 정화도 시키고 내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를 좀 일신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자, 12월에 통과시켜서 공수처법도 처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이런 제안도 들어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이 받는 그 세비의 총액을 늘리지 말고 그대로 330석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도 없진 않았습니다.